당시 해경궁의 아버지이자 이 정조의 외할아버지였던 홍봉안은 당시에 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거의 위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쓴 일기인 조년각 일기를 보면은 이 경인년 이전에는 1세가 모두 홍봉안 문화에 들어가 있었다고 이 정조 스스로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봉안이 이제 경인년 이후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는데요. 이 홍봉안이 실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한유라고 하는 이 시골의 유생이 올린 한 상소문이었어요. 이 1세를 호령하던 이 홍봉안이 고작 이 유생의 한 상소문 하나로 실각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사료와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이 홍봉안을 공격하려고 했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정순왕후 측 가문이죠. 이 경주 김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화하농주와 정우겸 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예전에 사도세자를 음해하고 모함했다고 알려진 이 김상로와 홍계의 이 잔존 세력과 그 후손들이 이제 조정에 남아서 이 홍봉안을 죽여야 된다는 논의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홍봉안은 이 사면 초가에 이제 몰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세력들이 이 홍봉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홍봉안이 이 영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재상이었기 때문에 이 섣불리 자신들이 나서서 이 홍봉안을 공격하기에는 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그 한유의 상소 사건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심낙수가 쓴 정변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홍봉안이 영의정에 임명되었는데 그가 세손의 외척이었기 때문에 홍봉안을 치려는 사람들이 선뜻 손을 대지 못했다. 그래서 먼저 유생에게 그 상소를 올리게 해서 시험해 보려고 했다. 벼슬 하지 않는 선비에게서 말이 나오면 임금을 쉽게 격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직접 나서면 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또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에 벼슬 하지 않는 그 시골의 유생을 시켜서 한번 임금의 뜻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소문을 올릴 유생을 모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레이더에 걸린 사람이 바로 이 한유라고 하는 그 충청도 청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 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유를 매수하는 과정을 그 해경궁이 쓴 한중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1770년 3월에 적들이 청주에 한유라는 놈을 얻어서 흉악한 상소를 올리게 하니 이것은 모두 김기주가 꾸민 일이다. 한유는 자기 시골 동네에서는 양반으로 변변히 이름도 내세우지 못하던 놈인데 모질고 악독하여 사람 축에도 못 끼는 어리석고 무상한 놈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해경궁의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정변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김기주와 친분이 두터웠던 심수지의 족제 중에 심의지란 자가 있었다. 심의지는 홍봉안을 죽여야 한다는 논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가 서울의 선비였기 때문에 주상의 의심을 살까 두려워 시골 유생 가운데 용감한 자를 구했는데 그가 바로 한유였다. 그러니까 심낙수도 이 해경궁처럼 이 한유라는 이 유생의 상소가 이 김기주 측에서 꾸민 일이다. 김기주가 이 매수를 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유를 회유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한유한테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심의지란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유 보고 홍봉안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라고 끊임없이 부추겼다고 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유라는 놈이 심의지와 친한데 심의지는 김기주와 생사를 함께한 당인이었다. 마침 김기주가 사람을 얻지 못해 목마르게 찾던 때라서 심의지가 한유를 무수히 회유했다. 그래서 심의지가 어떤 말로 한유를 회유했냐면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홍봉안이 오랫동안 정승으로서 권세를 많이 써서 임금께서 꺼리시고 동궁께도 죄를 얻어 동궁께서 그 외가를 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있다. 네가 만약 상소하여 홍씨네를 비판하면 벼슬도 할 것이고 공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네가 만약 이 1세를 호령한다고 하는 정승인 홍봉안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면 좋은 벼슬도 얻을 수 있고 또 공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홍봉안을 공격할 상소를 올릴 절호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 한유를 끊임없이 충동시키고 이 회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유가 이 회유에 넘어가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한유가 서울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도 김기주 측에서 계속 사람을 보내서 한유로 하여금 상소를 올리게 계속 충동을 하고 자극을 줬다고 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유가 서울로 올라와 여관에 머물 때 김기주 가문에서 하인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여기 청주에서 온 한유가 있는가? 영의정 대감께서 상소하여 일내려는 놈이니 잡아오라 하신다 하고
공갈치고 모욕을 주어서 일부러 한유의 분을 더 돋게 했다. 그러니까 김기주 측의 사람들이 그 일부러 하인들을 한유한테 보내서 그 동네 건달 같은 애들을 보냈겠죠. 야, 여기 한유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홍봉안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끔 이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유가 더 자극을 받아서 그 골문 앞으로 가서 그 홍봉안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고자 하는데요. 이때 그 기록을 보면은 한유가 도끼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실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청주 사람 한유란 자가 도끼를 들고 골문 앞에 엎드려 한 통의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간신 홍봉안의 목을 베라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한유를 잡아오라고 했다. 예로부터 도끼를 들고 상소를 올린다는 것은 만약에 이 상소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쳐도 좋다. 이 상소는 내가 목숨을 각오한 것이다. 이런 결기를 보여줄 때 보통 이런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유가 이렇게 대궐 밖에서 이런 과격한 시위를 하니까 당연히 그 영조의 귀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영조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당장 한유를 잡아 들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영조가 이 한유를 체포한 다음에 직접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영조가 한유에게 네가 올린 것이 무슨 상소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유가 그 영조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영신을 탄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영신할 때 영자가 아첨할 영자거든요. 그가 아첨하고 간사한 신하를 탄핵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한유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영신은 바로 정조의 외할아버지인 이 홍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조가 그 한유의 상소문을 읽게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영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한유의 상소를 읽으라고 명했는데 홍봉안 가문 사람들이 주요 관직을 다 점거하고 권력을 탐하여 마음대로 휘둘러 나라를 그르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유가 이사보국, 그가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다는 이 네 글자를 팔뚝에 새긴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죽음을 각오했음을 밝혔다. 그러니까 한유가 단순히 도끼만 들고 온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이 팔뚝에다가 그 이사보국이라고 하는 이 문신까지 새겨서 영조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유가 영조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한간에 망국동의 망정승이라는 말이 동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을 먼저 죽이시고 그 다음에 홍봉안을 죽이십시오. 그 여기서 망국동의 망정승은 홍봉안을 말하는 건데요. 그 당시 홍봉안이 지금 서울의 안국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안국동을 이제 비꼬아서 망국동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정승인 홍봉안을 이 망할 놈의 정승이다 라는 뜻에서 이 망정승이라고 이제 비꼰 거예요. 근데 이런 한유의 행동이 너무 좀 과격하잖아요. 그 도끼를 들고 온 것도 그렇고 그 팔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겨온 것도 그렇고 단순히 그 신하를 탄핵하는 상소라 하기엔 그 한유의 행동이 너무 거칠고 좀 과격한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당연히 이게 이상하다는 낌새를 이제 눈치챘겠죠. 그래서 한유의 말을 들은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없었던 일이다. 설령 홍봉안이 간신이라 해도 어찌 이와 같이 심하게 할 수 있는가. 홍봉안은 나의 고심을 도운 사람이니 너희가 지금 그를 안갚음하려는 것은 분명 당인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조가 판단하기에 지금 한유의 행동은 이 한유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분명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그 한유 배후에 그 홍봉안을 이제 안갚음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 영조가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그 평생을 그 탕평책을 쓰면서 그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지금 한유 보고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했잖아요. 그 노회한 영조가 당연히 이것이 한유 단독 행동이 아니라 그 정치 세력의 공세라는 것을 그 당연히 알았었겠죠. 그 영조의 이 말을 들은 한유가 이제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그 한유가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한유가 영조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홍봉안은 임금을 도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쳤습니다. 만약 신이 남의 사주를 받았다면 어찌 신을 먼저 죽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심의 발로에서 한 행동이지 결코 누구의 사주를 받은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조는 이 말을 믿지 않고 그 한유를 결국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신과 세도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저들이 홍봉안에 안갚음하려는 것임은 길 가던 사람도 알 것이다. 한유의 이름을 유생명부에서 삭제하고 흑산도로 유배 보내라. 그러니까 영조도 이런 걸 한두 번 겪어본 임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길 가던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다. 이 정도 그 정치 공세에 그 넘어갈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듯이 그 한유의 말을 그 콧방귀를 끼면서 이 사건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한유의 사건이 잘 끝났는가 싶었는데 그 한유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나서 그 정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영조실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임금이 홍봉안을 봉조하로 삼았다. 봉조하는 그 은퇴한 관리를 예우하기 위해서 주던 명예벼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 홍봉안을 봉조하로 삼았다는 것은 홍봉안을 벼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은퇴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조의 조치가 워낙 그 파격적이고 뜻밖이라서 그 해경궁도 굉장히 당황해 했었는데요. 한중록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조께서 한유의 상소를 보시고 어이없어 하셨다. 그러나 좌우에서 우리를 해치는 말에 꼬이셔서 가볍게 신문만 하고 흑산도로 귀양 보내시고 아버지는 벼슬에서 물러나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해경궁이 또 하는 말이 이것이 비록 아버지를 보전하시려는 뜻이기는 하나 평소 아끼고 은혜를 베푸시다가 하루아침에 일이 하시니 천만 의외였다. 이후로 내 집이 그릇되었다. 아버지께서 조정에 안 계시니 김기주가 득세했다. 그 위태로움을 어찌다 기록하리요. 그가 해경궁이 생각하기에 그 영조께서 아버지를 물러나시게 한 이유는 적들의 공세가 워낙 세니까 그 잠시 물러나 있어라. 홍봉안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이 물러나게 했다고 해석을 하면서도 갑자기 그 아버지를 물러나시게 하는 이 결정이 굉장히 의외였다. 평소에 그렇게 신임이 두터웠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로 의외였다. 좀 뜻밖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기주라든지 그 홍봉안을 공격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그 한유 사건은 굉장히 그 성공적인 작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시골 유생 한 명을 희생해서 그 정승이었던 홍봉안을 그 실각시켰으니까 이 김기주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영조는 왜 홍봉안을 물러나게 했던 것일까요? 아까 전에 영조가 내 고심을 받들었던 사람은 홍봉안 뿐이다. 그렇게 신임이 두텁고 그 모든 그 조정의 국정을 총괄하고 있었던 그 재상인데 단지 그 유생의 상소 하나 때문에 그 물러나게 한 것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도 좀 뜻밖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봉안은 오랫동안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큰 신임을 받았고 국정의 사무와 인사의 권한을 쥐고 형제들이 모두 요직을 차지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이권이 있는 곳에 원망이 따르게 마련이니 식견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몰락한 것을 안 지가 오래다. 그러니까 사관이 보기에 그 홍봉안이 너무 오랫동안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또 어떠한 권력이 너무 독주를 하게 되면은 그 독주에 대한 그 견제 심리가 당연히 뒤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력의 속성을 알던 사람들은 저 홍봉안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관이 또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홍봉안이 수상에서 파직된 것은 이미 임금의 마음이 떠났음에 말미암은 것이다. 한유의 상소 하나로 10년 재상을 억지로 물러나게 했으니 임금의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앞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의 경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관이 보기에 이 영조의 마음이 이미 홍봉안을 떠났다는 거예요. 홍봉안이 10년 넘게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 홍봉안을 이제 쉬게 해야 된다라고 그 판단을 하고 10년 재상이었던 홍봉안을 물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관이 이 사례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권력을 휘두르는 이 사람들의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모든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역사에다가 남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홍봉안이 한유의 상소로 인해서 실각하게 되는 사건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그 적들의 공격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2차, 3차 공격이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3부에서는 또 몇 달이 지나서 또 홍봉안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